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상상하라 이매진. 네, 반갑습니다. 이매진 진행을 맡은 김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네. 자, 요즘 전 세계가 이 지구촌이 화산과 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네. 한반도도 이제는 안전지역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범 작가가 생각하기에는 어디가 안전할 것 같아요? 이제는 지구상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기는 어려워진 네. 것 같고요.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방법. 방법. 근데 화산이나 지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잖아요. 들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작가 입장에서, 특히 만화 작가, 네. 웹툰 작가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만화나 영화를 볼 때 항상 뭔가 지구상에 문제가 생기면 네. 동물들이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저는 반려동물과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동물들, 새나 네. 제가 기르는 강아지 네. 이런 친구들이 뭔가 뭔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 네. 유심히 보지 않을까. 강아지가 갑자기 도망간다든지. 그렇죠. 그럼 쫓아가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면 일종의 네. 사인이라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의 행동에 좀 유심히 살펴봐라. 네, 그렇죠. 그러면 좀 사인을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화산과 지진이 왜 발생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자문을 구한다고요? 그렇죠. 좋네요. 그거. 전문가들에게. 그렇죠. 예, 여러분 아마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강연자들이 바로 그 전문가들이십니다. 두 분의 주인공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환경 쪽 전문가시잖아요. 두 분 다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네. 계신지 살짝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는 이제 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지하에서 마그마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동하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굳어서 암석이 되는지 네네. 예, 그런 부분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마그마에 대해서. 네네. 홍 교수님은 어떤 분야를 연구하세요? 예, 저는 전공이 지진학이고요. 예, 예. 지진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지진에 의해서 피해가 어떻게 또 확산되게 되는지에 대한 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두 분과 나눌 이야기가 화산과 지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각 변동이 심한 시기에 가장 궁금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과 함께하는 오늘 이매진, 먼저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화산과 지진은 연결돼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화산과 지진이 연결돼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화산과 지진은 네네네. 근본 원인이 같습니다. 같아요. 네, 지구 내부는 굉장히 많은 열이 지구 초기부터 쌓여 있는데요. 네네. 이런 열은 지구 내부 안에 갇혀 있지만은 않고요. 네네. 지속적으로 외부로 배출되려고 하는데 예. 그 효과에 의해서 이 판구조 운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 판구조 운동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판과 판이 충돌하게 되고 네. 이 충돌하는 데는 많은 힘이 쌓여서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또 판이 충돌한 후에 또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 판 내에 있는 물이 밖으로 또 나오면서 마그마를 만들게 되고 이 마그마가 또 분출해서 화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산과 지진은 판과 판이 충돌하는 곳에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 관련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좌 교수님께도 여쭤볼게요.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사실 지구 내부에서 네네. 굉장히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구 내부에 끊임없이 운동하는 네네. 그런 움직임 때문에 위에 있는 판들이 이동을 해가는 것이고 네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따라서 이 지각 변동의 가장 큰 원인은 네. 우리 지구 아래에서의 끊임없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예,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산과 지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 교수님께서 화산에 관한 강연 준비하셨죠? 네, 네네. 화산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강연에서는 이 화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화산 폭발의 뉴스를 접하시게 되면요, 화산에서부터 검은 연기가 공중으로 이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연기가 아니고요, 화산 가스와 더불어서 솟구쳐 올라가는 것은 크고 작은 돌가루입니다. 저희가 화산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솟구쳐 올라간 것이 돌가루이기 때문에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땅으로 떨어져서 화산재의 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저희와 같은 학자들은 이 화산재의 층을 조사하면서 화산의 폭발의 크기 그리고 그 규모가 어떻고 언제쯤에 화산이 폭발했는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화산이 왜 폭발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해지실 텐데요. 사실 지구가 46억 년 전에 만들어지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화산은 폭발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화산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예전에 화산 활동을 했던 화산들이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화산이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하에서 마그마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마그마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지구 내부는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내부의 운동이 바로 마그마를 만들게 됩니다. 지구 내부의 지각과 멘틀은 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고체의 일부가 녹아야지만이 액체인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구 내부가 운동을 하게 되고 그 운동의 결과로 고체의 일부가 녹게 되면 그것이 마그마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마그마가 되면 대부분이 액체이기 때문에 가볍죠. 가벼운 놈이 이제 지표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올라와서 지표 가까운 곳에 머물게 되면 이제 마그마만 이렇게 모여 있는 장소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장소를 저희가 마그마 챔버, 마그마의 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그마의 방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오는 이런 활동이 바로 화산 활동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시뻘건 용암으로 흘러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그마의 방에 있는 기체들이 팽창하면서 폭발력을 가지게 되고 폭발하게 되면 분출 기둥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그마를 만드는 장소, 즉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가 지구 아무 데서나 일어날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구 내부의 활발한 운동에 의해서 지각의 일부 또는 멘틀의 일부가 녹게 만드는 지역이 따로 있게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화산의 분포 지역인데요. 이 화산의 분포가 특정 지역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여 있는 곳을 자세히 보시면 태평양을 주위로 빙 둘러져 있죠. 이 지역을 저희가 불의 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태평양을 이루고 있는 해양의 판들이 주변에 있는 대륙의 판이나 다른 해양판 아래로 침강하면서 그런 장소에 마그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화산은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중해 동편에 있는 에게해에 이 산토리니 화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동그란 마치 도너츠 형태로 생겼죠, 그죠? 근데 바다 위에 칼데라만 있는 것이고요. 화산체는 해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화산이 기원전 16세기에 커다란 폭발을 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폭발이 있었고요. 일부 학자들은 이 산토리니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문명이 바뀌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산은 굉장히 유명한 화산이에요. 영화로도 많이 제작되었죠. 베수비오입니다. 이탈리아 중서부 지역에 베수비오 화산이 있는데요. 서기 79년에 베수비오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도시들이 화산재에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주민들로 묻혔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석화되어 있는 모습들도 가끔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묻혀있던 주변의 도시들은 1600년대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폼페이도 1700년 중반이 되었어야 그 도시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이제 탐보라 화산이라고 인도네시아의 화산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 중에 하나였고요. 1815년에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화산 폭발한 가스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지구를 덮어가지고요. 지구의 기온이 그 다음 해 1816년에 0.5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탐보라가 폭발했던 1815년 이듬해인 1816년에 지구에는 여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럼 어떻게 이런 화산 폭발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바른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할 수는 사실은 어렵고요. 몇 가지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마그마가 지표에서 이제 분출하려고 올라오게 되면 활동을 하겠죠. 그렇게 될 때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화산성 지진인데요.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마그마가 올라오게 되니까 약간 화산체 자체가 들려 올라가는 윤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뜨거운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온이 지하의 온도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그마 내에 있던 가스들이 이제 팽창하고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화산가스들이 방출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의 전조 현상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언제쯤 화산이 폭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서 대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좌용주 교수님의 화산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아주 궁금했던 건데 화산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산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냥 보통 산에서도 화산처럼 폭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가요? 보통 산과 화산은 이제 다른 이유가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산이 되기 위해서는 지하에서 이제 마그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마그마를 만드는 장소가 특정 지역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높은 산이다라고 해서 저 산도 언젠가 화산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지하에 마그마를 만든 장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냥 산의 경우 보통 마그마가 있는 공간이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가끔가다 제가 심해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 네. 심해에는 산이 아니고 그냥 바닥인데도 거기에서 막 뜨거운 물이나 마그마 같은 것이 나오는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렇다면 굳이 산 형태가 아니더라도 지상.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지형에서도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저 화산의 경우는 뭐 몇 종류가 있긴 한데요. 네. 예, 예. 아마 이제 그 화면에서 보셨던 것은 보통 저희가 이제 해양에 가면 바다에 가면 이제 해양 지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해령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해령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이제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 해령이라는 장소 아래에 바로 마그마의 방이 있습니다. 아, 그 깊게 파여진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계곡같이 생긴. 네. 그러면 바다에서 만약에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마그마가 분출되면 지상보다는 덜 위험한가요? 물이 있으니까 온도를 낮춰줄 거 아니에요?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해수면 약간 아래에 있는 네. 화산들도 종종 분출하거든요. 예. 그럼 뜨거운 열에 의해 가지고 물들이 기화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기화된 부분에 의해 가지고 훨씬 더 큰 분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태경 교수님의 지진에 대한 강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강의 준비하셨죠? 예,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하고 네. 역사 속에서 어떤 지진들이 있는지 한번 네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지진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고 지진이 발생해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는 굉장히 뜨거운 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열은 기본적으로 밖으로 배출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서요. 이 뜨거운 열들은 지표로 끊임없이 전달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구 내부에서는 멘틀 대류라고 하는 거대한 열 순환이 있고요. 지표에서는 그 결과로 판이라고 하는 이 작은 지각판들이 끊임없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판과 판이 서로 부딪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판의 경계부라고 합니다. 충돌대라고 하고요. 가까운 곳은 바로 일본 열도 앞바다가 바로 판의 경계부가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많은 힘들이 쌓이게 되고 그 결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발생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 일원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위치를 이 회색 점들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굉장히 일관성 있게 특정한 곳에 계속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지진은 발생한 곳에서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판의 경계부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그 에너지는 이 지각 내에서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한 수준이 돼서 땅이 못 견디는 순간에 부서지는 것이 곧 지진인데요. 이때 부서지기 가장 쉬운 곳이 과거에 이미 부서졌던 곳이 가장 부서지기 쉬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곳을 단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지진이 특히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의 경계부입니다. 이 판의 경계부가 바로 판이 충돌하는 곳인데 지금 그림에서 나타나는 색깔로 칠해진 점들이 바로 지진의 위치입니다. 이제 깊이 발생하는 깊이는 지표에서부터 지하 600km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는 규모가 굉장히 큰 지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1900년 이후로 지진 관측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지진 규모는 규모 9.5로서 굉장히 강력한 지진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간에 발생했던 지진들을 좀 살펴보면요. 1900년 이후로 우리가 지진을 측정하게 되고 지진 규모를 공식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자료 가운데 인류가 겪었던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중국 탕산에서 1976년도에 발생한 이 지진입니다. 규모가 7.5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25만 명이 죽었다고 나왔지만은 비공식 기록에 의하면 65만 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국 탕산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당시 한 80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인구의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진이 한 번 발생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자연재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4년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발생했던 이 규모 9.1 지진은 초대형 지진의 계보를 잇는 큰 지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지진 해일에 의해서만 28만 명이 인도양 연안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밖에 또 기억나는 지진으로는요, 스촨성 지진이 2008년도 5월 달에 발생을 했고요. 당시 한 8만 7천 명이 사망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중남미 빈국에서 발생했던 이번 지진에 의해서 2010년도 이 지진은 규모가 7.0으로서 비교적 굉장히 작은 지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 규모 7.0에 31만 명이 사망한 이 지진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 IT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250년 만에 발생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만약에 규모가 굉장히 큰 지진들이 빈발했다면 이곳은 지진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잘 돼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250년 만에 한 번씩 발생한 이런 지진은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방심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지진이 한 번 발생하면서 이렇게 한 차례 발생으로 31만 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그 밖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도에 있었고요. 규모 9.0이라는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건물 붕괴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지진 해일에 의해서 약 2만 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물론 2만 명이 굉장히 큰 숫자지만 이 규모 9.0이라는 거대한 지진에 의해서 건물 붕괴가 이루어졌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을 텐데 일본은 이 지진이 빈발하는 국가고 지진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건물 붕괴에 의해서는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이 지진 해일로 많은 사람들이 익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본 대지진은 우리에게 이제 큰 교훈을 주는데요. 이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 이 동일본 대지진이 알려져 있기로는 약 1000년 만에 발생한 지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모가 9.0이라는 큰 지진인데 이곳에서 9.0이라는 지진이 발생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1000년 전 기록에 의하면은 이곳에 굉장히 큰 이 지진 해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층이 남아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볼 때 100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못해서 지진 해일에 의한 피해에 의해서 2만 명이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지진은 규모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빈발하는가가 사람으로 하여금 대비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진이 작더라도 도시에서 인접해서 발생하거나 깊이가 얕은 지진이면 지표에 굉장히 강력한 지진동을 만들어내고 건물 붕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진 규모가 꼭 크다고 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작은 지진이라도 도시에 근접하고 깊이가 얕다면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고 더구나 그 지진이 빈발하지 않고 수백 년 만에 한 번씩 발생하는 지진이라면 그 위험도는 더욱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연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태경 교수님의 지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규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그 화산은 VEI라는 걸로 그 크기를 관측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화산에 대한 사실 크기는 잘 못 들어보지만 지진은 워낙 뉴스에서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규모 몇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뭐 9.5까지도 있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모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야 정말 그 집은 규모가 어마어마해 할 때 그 규모랑 같은 의미인가요?
그 규모는 영어로 하면 우리가 매그니튜드라고 하는데요. 예. 쉽게 얘기하면 강도입니다. 볼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요. 예. 예, 강도를 스트렝스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예, 힘. 예, 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규모라는 것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합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건 그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른 예,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피나 볼륨을 따지는 예. 개념이지만 예. 여기서는 에너지의 힘을 힘. 따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규모 7.59 이렇게 하면 되게 크다는 건 감이 오는데 예. 규모 1 이러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T 지진이 규모 7.0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가 9.0이었고 규모가 2 차이가 납니다. 규모가 2 차이가 나면은 규모가 1 차이 날 때마다 에너지는 32배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규모 2 차이가 나면 32 64 배예요? 곱하기 32가 돼 아, 가지고요. 32 곱하기 32. 예, 거의 1000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은 규모 7과 5가 또 1000배 작은 게 규모 그렇죠. 5가 되거든요. 네. 또 그런 식으로 규모 3, 1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 1은 여러분이 거의 피해를 못 보게 되는 거고요. 못 느끼나요? 그거?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지진 규모는 한 규모 한 3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한번 나와 주시죠. 예, 먼저 손 드신 분. 일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름은 김동수입니다. 김동수 씨. 네. 네.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두 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네네. 화산 지대와 지진 지대가 거의 같이 비슷하다. 나오는데 예. 우리나라에도 화산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라산, 백두산. 예. 거의 휴화산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주 발생하는 지진이 네. 그 진원지가 백두산과 한라산이 있는 곳과 비슷한지가 궁금합니다. 오 날카롭네요. 굉장히 예리하신 질문이시고요. 우리나라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지진이 빈발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제주도 이론입니다. 네, 제주도 이론에서 발생하는 이 많은 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 정확한 이유를 판단 못하고 있긴 한데요. 네. 우리가 단지 이렇게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파는 일본 열도 남쪽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전히 충돌하고 있고 그 힘이 이 한반도 쪽으로 계속적으로 전달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 제주도 이론에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많은 구조가 있거든요. 지각 구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약화된 구조가 일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힘이 태평양 필리핀판에서 몰려온 힘들이 그 구조를 통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 백두산 분화와 연관해서 화산성 지진이 급증하는 현상들이 2006년도에 많이 관측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다시 이 지진 활동도가 줄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마그마 방이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주변에 압력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지진이 발생하고 안 발생하고 하는 현상들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나왔던 얘기처럼 이 화산 활동이 가속화될 때 전조 현상으로 우리가 지진 활동도를 또 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만 관측이 되고 일반적으로 백두산 주변에서는 큰 지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관측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지진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화산이 분출될 수도 있고 네. 화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이 동일본 대지진 같이 큰 지진이 한번 발생하게 된 후로 이 동일본 대지진 근처에 있는 일본 열도의 화산들이 이 활동을 갑자기 활발하게 가속화한 전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화산이 분화할 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때 분화할 때 발생하는 지진들은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뭐 1 예. 아니면 그거보다 더 작은 지진들이고요. 하지만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화산 활동이 가속화되는 일들이 있어서 네, 네. 지진이 훨씬 더 위험하죠. 화산 활동을 가속화시키는 데 주요 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자, 화산과 지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더 심층적인 내용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매진. 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이매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재미있고 더 흥미진진한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확인하시죠. 초강력 화산과 지진이 온다. 굉장히 무서운 주제인데요. 그러게요. 이번 주제는. 예. 자, 최근 화산 폭발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네. 있다는 거죠. 네네. 예. 어떤 경우가 있죠? 뭐 아시다시피 네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화산이 폭발해서 인간 사회에 어떤 네. 경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네네.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빈번히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특히 일본에서 아주 빈번하게 이제 화산 폭발이 지금 소식이 들리고 있죠. 그렇게 해서 본다면은 최근 들어서 지구상에 이상하리만큼 화산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좌용주 교수님의 강연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산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또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지구 46억 년의 역사 속에서 지구에 살던 생명체들이 갑자기 멸종했던 사건이 한 5차례 정도 있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생명체들의 이 멸종이 가장 심했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2억 5천만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시기를 지질학적인 시계로는 페름기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때 지구에 살았던 해양 생물 종의 90%, 육상 생물 종의 60%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쉬워요. 그러니까 그 멸종의 단계 이전의 지층 속에 있는 화석들을 가지고 이제 생물 종과 그다음에 이제 개수를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 멸종의 시기 이후에 지층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급격하게 변화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지구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입니다. 윤곽선이 있는데요. 그 윤곽선은 그 당시에 즉 약 2억 5천만 년 전 페름기 마지막 시기에 커다란 화산 폭발이 있어서 용암들이 사방으로 이제 분포되어 있고 화산재가 널려 있는 지역의 규모입니다. 저 면적이 길이만 하더라도 가로 세로 수천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얼마 정도 규모의 화산 폭발이었는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페름기 말에는 지금과 같은 세계 지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대륙이 하나로 모여 있었던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화산 폭발로 인해서 대륙 전체가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십 개 이상이나 되는 화구에서 시뻘건 용암이 흘러나오고 거대한 검은 화산재의 기둥이 올라갑니다. 지구의 대기는 화산재와 가스로 아주 두꺼운 장막으로 덮이겠죠. 그렇게 되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차단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의 지표는 냉각되기 시작을 하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유황의 가스가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황산 방울이 되어가지고 바다로 떨어집니다. 그럼 바다는 급격히 산성화되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해양 생물들은 죽어갑니다. 그렇게 생물들은 멸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이렇게 참혹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시베리아에서 일어났던 것과 유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산들이 지구에 있습니다. 그런 초강력 화산을 저희들은 슈퍼볼케이노라고 부릅니다. 화산 폭발할 때 뿜어져 나오는 분출물의 양이 10에 15승 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화산을 슈퍼볼케이노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옐로스톤이나 롱밸리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토바, 뉴질랜드의 타우포, 일본의 아이라 이런 장소들이 과거 수만 년 전 내지 수십만 년 전에 거대한 화산 폭발을 했던 그런 흔적이 있는 화산들입니다. 예를 들면 옐로스톤은 이제 지하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제 뜨거운 간헐천 같은 것이 이제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 슈퍼볼케이노 지하에는 아직까지 뜨거운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그마의 방에 그런 마그마가 충분히 채워지게 되면 다시 한번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백두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친근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10세기에 백두산은 엄청난 폭발을 했습니다. 그때 화산재가 치솟아 올랐겠죠, 그죠? 그리고 화산재는 이제 멀리 또 이동을 했을 겁니다. 문제는 기록입니다. 백두산처럼 10세기의 폭발이 역사상에 정말로 드문 폭발이었다면 엄청났겠죠. 그런데 역사서에는 화산이 폭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사에도 고려사 전료에도 중국의 요사나 아니면 거란국지에도 백두산이 폭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화산 폭발일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기록들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고려사에는 946년의 기록입니다. 하늘에서 북소리가 나가지고 죄인을 사면했다는 기록이 있고, 일본의 고서에는 하얀색의 재가 눈처럼 떨어졌다 또는 공중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뭘지, 하늘의 북소리는 날씨가 나빠가지고 천둥치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밤에 내린 하얀색 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는 1815년 탐보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보라 화산을 조사한 과학자들은 어떤 사실을 알아냈느냐? 탐보라 화산이 터졌을 때 폭발 소리가 무려 2000km 이상의 지역에서도 들렸답니다. 백두산에서 당시 고려의 수도나 일본까지의 거리는 1000km, 많이 잡아봐야 수백 킬로에서 10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탐보라의 화산재는 탐보라에서부터 1300km에 이르는 지역까지도 덮였습니다. 백두산의 화산재가 동해를 건너서 일본에까지 가서 쌓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백두산이 언제 다시 폭발할 것인가? 백두산은 활화산입니다. 활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분명히 다시 폭발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폭발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로 폭발하느냐 하는 것인데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 정부 쪽에서는 양측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백두산 주변을 열심히 조사하고, 그리고 언젠가 조만간에 백두산 주변 지역에 구멍을 파서 시추를 해서 조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산재해는 비록 우리나라에서 화산이 폭발하지 않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폭발하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우리도 입을 수가 있죠.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 하에 국가적인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좌용주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나니까 네.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우리가 물을 끓이면 네. 불을 꺼버리면 물이 식잖아요. 네. 근데 이 지구 내부에 있는 그 액체 있지 않습니까? 네. 마그마. 네. 거기도 어떤 에너지원이 있길래 얘네는 더 뜨거워지고 옆에를 녹이는 거죠? 그게 식으면 될 텐데. 사실은 지구 내부에 에너지가 축적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하던 시기부터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처음 에너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이제 물질들이 재배치가 됩니다. 재배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구 46억 년 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녹은 상태였고요. 이게 식어가면서 이제 무거운 것이 가라앉고 가벼운 것이 떠오르면서 그런 어떤 위치 에너지가 다시 열 에너지로 바뀐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 내부가 따뜻할 수 있는 이유는 방사성 에너지가 있습니다. 방사능 붕괴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소들이 지구 내부에 있는데, 그런 방사능 붕괴에 의한 에너지가 계속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행성들처럼 식은 행성이 아니고 계속 아직까지 움직이는. 이 지구 내부가 뜨거운 상태로 있는 행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결료를 이렇게 서로 네, 부딪혀가지고 에너지를 네. 발산시키듯이 네. 여기도 계속 그런 게 일어나고 있는 예, 거네요. 붕괴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네. 그 사실 1보다 작은 정도 마이너스 이런 작은 지진들은 한국에서도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 일어나고 있겠네요. 그럼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라고 네. 많이들 알고 있었고, 지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진은 일어나는 데서만 일어난다. 네. 반복적이고 주기적이다.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한반도도 이제는 안전지역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진 안전지대라고 했던 그 환상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네.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지진 관측이 공식적으로 기상청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굉장히 짧은 기록이거든요. 한 40년에 가까운 그 역사인데요. 네, 네. 그걸 가지고 보면은 한반도에서 매년 발생하는 지진 빈도가 규모 3 이상을 놓고 보면 한 10회 남짓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0년이니까. 아까 어떤 지진은 1000년 만에 일어났는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 특정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잠재력을 평가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나 2000년 만에 발생하는 지진들을
한 40년 기록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럼 오래 지켜봐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음 발표에서 보여드릴 거는 한반도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큰 지진들을 보면서 한반도에 어떤 지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있는지 또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고까지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굉장히 궁금하다, 요거.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홍 교수님 강연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지금 인류 역사상 발생했던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특징이 있고 한반도는 과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표의 아래쪽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가로축이 연도를 나타내고요. 세로축이 규모를 나타내는데 규모 8.5 이상의 지진을 초대형 지진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960년대를 끝으로 해서 8.5 이상의 지진들이 관측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없다가 2004년 12월 26일 수마트라 대지진을 기해서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시간적인 변화를 보시면은 이 규모 8.5 이상의 초대형 지진들이 50년대, 60년대를 밀집해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없다가 2004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7차례 또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 초대형 지진들은 왜 좀 시간적으로 좀 고르게 퍼져 있지 않고 왜 특정한 시간대에 뭉쳐서 발생할까?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큰 난제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런 초대형 지진들은 수마트라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요. 규모가 9.1 지진이었는데 당시 인도양 연안에서 발생을 하면서 1200km나 되는 아주 큰 거리의 단층이 500초 만에 다 부서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반도만한 거리가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한꺼번에 쪼개진 거죠. 그렇게 막대한 단층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구 전체적으로 그 풀린 힘에 의해서 지구는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 안에 또 다르게 많이 쌓여있던 힘들을 다시 가속화시키게 되고 또 다른 초대형 지진들을 연거푸 발생시킨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 초대형 지진들은 또다시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까 봤던 것처럼 판과 팔이 충돌하는 곳은 바로 해안가입니다. 이렇게 해안가에서는 큰 초대형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해저 아래서 발생하게 될 때 순간적으로 막대한 물을 걷어 올리면서 지진 해일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지진 해일은 해안가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이런 초대형 지진 효과에 의해서 해안가로 빠르게 굉장히 높은 파고를 가지고 밀어닥치게 되고요.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최고 파고가 약 30여 미터나 되는 큰 지진 해일이 해안가에 밀어닥친 전례가 있습니다. 이 초대형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진 해일은 굉장히 큰 피해를 일으키는데요. 이것은 2004년 12월 26일 날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 보시면 인도양을 가로질러서 이 아프리카까지 이 지진 해일이 전파가 되고 실제로 아프리카 연안에서는 약 12시간 후에 이 지진 해일이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지진 해일은 이렇듯 먼 바다를 가로지르면서도 지진 해일 파고가 그렇게 크게 줄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한반도 얘기를 조금 하게 되면요. 한반도는 1978년 이후로 지진 관측이 시작이 됐는데 아래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것들이 바로 유감 지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지진을 말하는데요. 이게 규모 한 3.0 정도 되는 지진들입니다. 이런 지진들은 매년 거의 바뀌지 않는 걸로 봐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 발생 빈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후에 지금 그래프에서도 나타나지만은 갑자기 크게 증가하는 게 2011년도 이후로 관측이 되거든요. 그게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한반도의 지진 환경을 바꿔놓으면서 많은 지진들이 발생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에서 발생하는 이런 초대형 지진들은 한반도에 또 다른 큰 지진을 발생시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들의 분포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평양 근처 서해안, 그 다음에 이 중부 지역 속리산 근처거든요. 그 다음에 동해 앞바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도 일원에서 굉장히 높은 지진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1978년 이후로 기상청 자료만을 가지고 봤을 때 이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선왕조실록과 고려사, 삼국사기 등에는 우리 선조들께서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1978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밖에 안 되는 지진 기록으로는 긴 역사 속에 발생하는 큰 지진들을 파악할 수 없는데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게 되면 과거에 얼마만큼 큰 지진들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기록인데요. 명종 1년에 발생한 기록입니다. 진도로 따지자면 약 8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백여 회에 이르는 큰 지진들이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한반도 속에 발생한 지진들을 위치를 추정할 수가 있었는데요. 왼쪽 그림은 1978년 이후로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 분포고요. 오른쪽 그림은 바로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록된 그곳에서 관측되는 지진들의 분포 기록입니다. 분포는 거의 유사하지만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바로 우리가 수도권 서울이라고 하는 한성 주변에 굉장히 많은 지진들이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1978년 이후로 지금까지 40년 동안은 우리가 서울 이 수도권에서는 많은 지진들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고요. 수도권은 비록 짧은 기간 동안에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긴 시간으로 놓고 보면 큰 지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지진들은 자주 발생하지 않을지 몰라도 긴 재래 시간을 가지고 한 번씩 발생하게 되고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는 이 지진뿐만 아니라 지진 해일로도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는데요. 일본 서쪽 해안에서 발생하는 이 역단층 지진들이 실제로 우리 최근에까지도 이 동해안에 큰 지진 해일 피해를 남긴 사례가 여러 차례 남아 있습니다. 1983년도에 발생했던 일본 서쪽 해에서 발생했던 지진에 의해서 강원도 삼척시 임원항 근처에서는 굉장히 큰 지진 해일이 밀려와서 많은 재산 피해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진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예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그 정보를 전파해서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대적인 방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기상청을 중심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태경 교수님의 강연이었습니다. 아우, 지진 얘기를 들으니까 네. 머릿속에 지진이 일어나네요. 네. 굉장히 심각하다, 이 지진도. 근데 우리 선조들은요, 화산보다는 지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기록을 했고 알고 있네요. 그만큼 화산보다는 지진이 잦았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죠? 네. 이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신하들의 태도와 왕의 태도가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하늘이 노했다라고 표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자연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게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하늘이 노한 어떤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정하는데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의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바쁘신데 오셔서 이렇게 강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못대한 얘기요? 네, 아쉬운 그, 부분. 우리나라 이렇게 자연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네네. 여러분들께 되게 감사드리고요. 네네. 사실 자연과학의 토대는 이 퍼블릭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네. 퍼블릭 아웃리치가 그래서 과학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과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앞서 드린 말씀과 똑같은데요. 너무 암울해하지 마시고요. 네,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오늘은 이제 홍 교수님과 제가 이제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네. 사실 이 지구를 공부하다 보면은 상당히 철학적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지구에 관련되어 있는 학문도 네. 앞으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네.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 사실은 뭐 좌 교수님은 화산에 대한 전문가시고 우리 홍 교수님은 지진에 대한 전문가신데 이게 뭐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화산 연구하시면서 지진에도 좀 더 그렇죠. 연구하실 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화산도 연구하시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두 분이 앞으로 좀 코어를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러네요. 드네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좌 교수님 그리고 홍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상상 안내자 이종범의 이미진. 오늘은 강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항상 강연 들으면서 옛날에 봤던 작품들 떠올리잖아요. 최근에 2024라는 웹툰이 있었어요. 서재일 이종규 작가의 웹툰이었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그 작품 안에서는 지구가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사인을 끝없이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인을 알아들은 건 오직 한 명의 여자아이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상대방이 지구라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사인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이 과학이 많은 걸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굉장히 믿음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화산,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그 공통 부문을 찾아냈습니다. 뭔데요? 화산도 밑에 아까 그 마그마 챔버라 그래가지고 네네. 잔뜩 쌓이니까 폭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옆으로 조금씩 새는 경우가 있다면 폭발이 덜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네. 언젠가는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지 말고 뭔가 화가 나거나 할 때는 조금씩이라도 이걸 표출해야 되지 않을까? 평상시에 평상시에 폭발하지 않게. 네, 폭발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김현우 아나운서님이 저보다 훨씬 작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굉장히 와닿네요. 웹툰 하나 써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화산과 지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상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올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